8년째 이어지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뚫고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미국은 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지, 억눌려 있던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뉴스에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제재 전략 변화입니다. 정확하게는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2025년 5월 15일 발효가 예정됐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인 AI 확산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발표였죠. 이 프레임워크는 2025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완전 막바지에 발표한 정책인데요. 전 세계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1등급으로 분류된 한국, 일본을 비롯한 18개 동맹국은 첨단 AI 칩을 제한 없이 구할 수 있고요. 인도, 터키를 비롯한 120여 개의 2등급 국가는 미국 정부가 허가하는 규모 내에서만, 중국, 러시아, 이란을 비롯한 3등급 국가는 어떤 예외도 없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AI 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요지는 전 세계를 미국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각 국가가 가진 반도체 칩의 수, 컴퓨팅 파워까지 계산을 해서 모두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가장 큰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의 AI와 반도체 개발 억제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에 대해서 수십 개 국가들, 그러니까 티어2에 포함되는 120여 개 국가와의 외교관계 악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규제를 철회하고 새로운 규제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어떤 반도체 규제를 내놓을까요? 우선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를 그룹지어서 일괄 규제하는 종전의 방식 대신 1:1 협상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다 높여놓고 개별 협상으로 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과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문제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를 통상 협상의 카드 중에 하나로 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와 엮어 동맹 국가들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왜 전략을 변경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고 있죠. 이 때문에 곳곳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대중 반도체 제재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경고이죠. 젠슨왕은 최근 GPU 수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군사적 능력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수출을 허용해 AI 칩 점유율을 높여서 산업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AI 개발과 AI의 무기화를 걱정해서 칩 수출을 막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저격한 것이죠. 그 이유로는 첫째, 이미 전 세계에 엔비디아의 칩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제재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서 AI 기발의 표준을 미국이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500억 달러, 약 70조에 달하는 중국 시장을 놓치게 되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기업들이 이 시장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성장하게 된다는 주장이죠. 사실 젠슨왕의 이야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단순히 중국의 칩을 못 팔아서 아쉽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기술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차지해버린다, 이런 우려가 나올 법합니다. 실제로 제재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2023년과 2024년에는 중국의 파운드리 SMIC가 ASML 장비 없이도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7나노미터 칩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있고요. 2025년 3월에도 화웨이와 SMIC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인 H100 수준의 AI 반도체 어센드 910C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칩을 통해서 딥시크 R1의 훈련과 추론 역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통해서 어센드 910C의 다음 단계인 어센드 910D의 개발을 양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칩은 딥시크만이 아니라 바이트댄스,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의 테크 기업들과도 손잡고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어센드 칩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민감한 반응은 사실 미국의 불안감이 좀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까지의 노력,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매출을 포기하고 TSMC, ASML과 같은 동맹국 기업까지 동원해서 진행했던 제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사실 미국의 제재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개별 기업의 부품 공급을 차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품, 기술, 심지어는 사람까지 통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제재 당시에는 자체 칩 생산을 포기할 정도로 무기력했던 중국이 가진 방법으로 기술을 우회 수입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추격을 해오니 미국 입장에서도 점점 막아야 할 구멍이 늘어난 셈이죠. 그렇게 계속 늘어난 구멍을 점점 포괄적인 규제로 막다가 이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2014년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30%를 중국이 쓰고 있지만 정작 중국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죄다 미국 기업에 내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중화제조 2025를 발표하고 관련 산업에 적극 투자하기 시작하는데요. 2014년, 2019년, 2024년 총 3차례에 걸쳐서 총 1조 5천억 위안, 하나로 약 300조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해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까지 국산화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한번 나눠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첨단 반도체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반도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중요해졌죠. 그래서 중국 역시 지난 10년 동안 조성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파운드리에 투자했는데요. 전체 300조 중에 195조에 달하는 금액이 파운드리 산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고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로컬 파운드리 기업이 SMIC입니다. SMIC 역시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았죠. 대표적인 게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장비인 EUV 수입 제한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ASML이 EUV 장비 판매를 중단했고요. SMIC는 뒤처지게 됩니다. 결국 SMIC는 기존 DUV 장비를 활용해 공정 고도화를 이어가는데요. 막대한 정부의 투자를 바탕으로 2022년 7나노미터 공정에 진입합니다. 덕분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칩과 AI 칩을 생산했죠. 여기에 다음 단계인 5나노미터 공정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파운드리가 완전히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TSMC 대비 기술 격차가 4에서 5년 정도로 이전에 비해선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SMIC 첨단 공정의 수율 자체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급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어센드의 경우에는 수율이 30%에서 50%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업계에서 양산이라고 할 때 수율이 60%에서 70%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술력은 좀 과장된 면이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SMC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진짜 영향력은 첨단 공정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폭 확충한 28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들이죠. 우리는 늘 첨단 칩을 주목하지만 사실 반도체 시장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은 이 성숙 공정 반도체들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내수용 칩 조달이 어려워지자 SMIC는 성숙 공정 팹을 지어 올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매출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SMIC는 2024년 4월 매출 22억 730만 달러로 전 세계 3위 파운드리로 성장합니다. 점유율 5.5%로 8.1%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격차 역시 좁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와 대만의 UMC에 이어서 5위 혹은 그 이하의 군소 파운드리를 종합해서 기타로 분류되던, 그러니까 순위권 밖이었던 SMIC가 모두를 제치고 갑자기 3위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2위 파운드리 화홍반도체 역시 이런 생태계 조성을 이끄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화홍반도체는 원래 전력 반도체, MCU,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비롯해 성숙 공정에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요. 이들 역시 2023년부터 70억 달러 넘는 신규 투자를 집행하면서 생산 역량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파운드리의 성장은 화웨이, 샤오미와 같은 중국 전자제품 기업과 비아디, 니오와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의 성장과 발맞춰서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설계부터 생산까지 직접 다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중국 기업들의 기세가 상당하죠. 이 10년 전만 해도 생산 역량이 전무했지만 HBM2까지 양산하면서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하고 나선 창신 메모리, 또 2018년 제재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저가 DDR4로 보급형 시장을 파고드는 푸젠지나 반도체, 2016년 설립 당시에는 낸드 생산 경험이 전무했지만 294층 낸드를 세계 최초로 성공한 양쯔 메모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파운드리가 역량을 갖추는 사이에 이들에게 생산을 맡긴 펠리스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죠. 또 알리바바 역시 자회사 핑터우거에서 CPU인 슈안티와 AI 가속기 한광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고요. 바이두 역시 AI 가속기 쿤룬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처럼 중국의 빅테크들도 클라우드와 AI를 위해서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PU 설계회사 하이곤, AI 칩 설계회사 캠브리콘,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 윌 세미컨덕터, GPU 회사 비런테크 등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상장 기업인데요. 대부분 2024년 한 해에만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 아직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어서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또 하드웨어 스펙상으로는 상당 부분 추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의 자립과 성장은 소재, 부품, 장비 시장의 확대로도 이어집니다. 세미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113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중 절반 가까이인 490억 달러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2027년까지 658억 규모로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돈이 중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기업들이 다시 파운드리 기업의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분야별로 뜯어서 보면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즉 EDA 역시 어느 정도 국산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이 EDA 판매와 업데이트를 제한하자 중국 정부는 EDA 업체인 엠피리언에 보조금과 투자를 집중해 육성합니다.
덕분에 엠피리언은 5나노 공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EDA를 개발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7나노 수준의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로 중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 불리는 증착, 식각 장비 업체 나우라 테크놀로지 역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43%, 순이익 성장률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기술 개발의 한창인데요. 2025년 1분기 공시를 보면 플라즈마 식각 장비나 원자층 증착 장비를 비롯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장비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각 장비 전문으로 중국의 램 리서치라고 불리는 에이뱅 역시 지난 4년간 매출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이들의 플라즈마 식각 장비는 5나노 공정을 지원할 정도이고 실제로는 SMIC의 7나노 팹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소부장, 파운드리, 팹리스로 이어지는 자급자족 플라이를 빠르게 돌리면서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실 몇 년 전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취재할 때만 해도 좀 기술이 떨어지고 또 내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냥 중국 내에서 필요한 구형 반도체나 적당히 만드는, 그래서 반도체계의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그 예측은 좀 엇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성장은 내수 확대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역량을 갖춘 중국 파운드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세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파운드리의 월간 웨이퍼 생산량은 2024년 770만 장, 2024년 890만 장을 거쳐 올해는 1010만 장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연평균 15% 증가로 보통 6에서 7%가량 늘어나는 전 세계 평균 성장세의 2배를 넘는 수치이죠. 이런 성장은 고스란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집니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집계를 보면 전 세계 20나노 이상 공정 시장에서 2021년 22% 수준이었던 중국의 점유율이 2025년에는 28%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7년에는 39%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칩의 수출이 본격화하는 것이죠.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가전, 산업용 기기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산 반도체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덤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전략으로 칩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구형 공정을 담당하는 중견 파운드리 기업들이나 크고 작은 메모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이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에서 경쟁하고 있는 톱티어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그간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반도체 시장에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역시 대중 반도체 제재 전략을 변경한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첨단 반도체의 개발과 생산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위협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미국 역시 범용 반도체 시장은 미국 전체 경제 생산의 26%에 해당하는 10조 8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 시장을 중국에 내준다면 아무리 5나노, 3나노 칩 개발을 막아봐야 별 의미가 없겠죠. 오늘은 오랜 시간 이뤄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와 그 제재 아래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첨단 반도체 산업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스마트폰 칩이나 AI 칩이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율의 부족한 장비로 고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용 반도체 시장을 노린 중국에게 미국이 허를 찔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반도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고요. 저가의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 된다면 또다시 전 세계 산업계가 중국에 끌려가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트럼프 이갱 정부는 중국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중국 반도체 완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중국 반도체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장비에도 관세를 부과해 부담을 주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을까 하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제재안이 나오고 나면 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